네, 오늘 말씀드릴 것, 규제가 과연 상승을 막았는지 혹은 상승을 더 부추기는 역할을 할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뉴스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9억 원 이상 주택, 15억 원 이상 주택으로 분리를 해서 9억 이상은 LTV의 초과분의 20%까지밖에 대출이 안 되게끔 만들어놨고 15억 원 이상 대출은 아예 그냥 대출을 막아버렸죠. 첫 번째 이제 현상을 살펴보자면 재건축 단지에 미리 투자했던 분들, 강남 주요 재건축, 잠실 주공 5단지라든지 대치동 음마아파트 같이 재건축의 이슈가 굉장히 좀 바람이 불었던 곳들에 먼저 들어가셨던 분들이 매물을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매물을 내놨는데 어떤 기준이야? 15억 원 이하로 매물을 내놓은 사람들이 몇몇 발견이 됐어요. 얘기인즉 15억 원 이하까지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액 대출 금지는 아니고 14억 9천만 원까지는 9억 이상의 20%까지 그나마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대기 수요자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고육지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건축 단지의 가격 하락이 지금 속속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건축 단지가 가격이 하락을 했다 그래서 상승세가 어떻게 꺾이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다음 뉴스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근데 재건축 단지의 가격은 3, 4억씩 호가가 낮춰서 하나 둘씩 매물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거꾸로 보자면 전세 얘기가 나옵니다. 실수요자들은 내가 어차피 이 집을 사서 들어가든 전세를 들어가든 그 지역에 살아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분명히 이유가 있는데 대출 규제를 통해서 그 집을 직접적으로 구매를 해서 들어갈 수 없다 보니까 전세를 찾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대치동을 왜 우리가 주목을 하고 대치동의 실수요는 왜 마르지 않는가를 따져본다고 하면 제일 중요한 건 학군입니다. 미래 세대에 대한 어떤 투자라고 볼 수가 있겠죠. 미래 세대에 대한 투자를 모든 어머니들, 부모님들이 다 가지고 계실 텐데 그 첫 번째가 강남 8학군이죠. 강남 8학군 기준으로 아이를 통학시키고 싶고 학원을 보내고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집을 못 사게끔 만들어버렸기 때문에 대체 수단으로서의 전세가 굉장히 수요층이 몰리게 되고 경쟁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고가 아파트 대출을 규제하니까 강남 8학군을 원하는 부모님들이 아이 교육을 위해서 전세를 들어오게 됩니다. 전세 수요가 몰리다 보니까 가격이 상승하겠죠. 현재는 인근 부동산에 문의를 해봤더니 전세 매물 자체를 찾기가 힘든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매매가는 낮아진 것 같은데 물음표가 붙었습니다. 매매가가 실제로 낮아졌느냐? 낮아진 것 같긴 합니다. 왜냐하면 호가가 3, 4억씩 떨어진 매물들이 그것도 이슈가 될 만한 랜드마크가 될 만한 지역의 매물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매매가가 낮아진 것 같이 착시 현상이라고도 할 수 있게끔 보이기도 하는데 전세가는 높아지고 있죠. 원인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대책의 후폭풍입니다. 금융 규제를 통해서 집을 구매하고자 투자가 될 수도 있고 실수요가 될 수도 있는데 그 투기 세력이라고 판정을 짓고 아예 그냥 집을 살 수 없게끔 만들어버린 거죠. 그래서 9억 원 포인트, 15억 원 포인트 이상의 대출 규제를 통해서 아예 수요층을 씨를 말리겠다라는 정책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좀 굉장히 좀 강력한 규제책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혜택을 받던 이미 기존에 투자를 했던 고가주택 소유주들이 양도 대기자들을 기다리게 됩니다. 양도 대기자들이 이제 생기는 거죠. 매도가 어려워지고 사고자 하는 사람이 아무리 좋아진다, 이쪽이 투자 포인트다, 굉장히 올라갈 것 같다라고 해도 가지고 있는 현금에서 레버리지를 충족을 못 시키기 때문에 매수 자체가 힘들어진 상황이 됐으니 호가가 낮아지는 현상이 이제 나타나는 거고요. 반면에 교육 인프라가 확충돼 있는 강남뿐만이 아닙니다. 목동도 있고 강북 쪽으로 가면 이제 창동 같은 경우가 강북의 이제 대치동이다라고 이제 얘기가 나오는데 이쪽에 실거주를 원하는 수요층들이 전세가 됐건 매매가 됐건 한꺼번에 몰리는 쏠림 현상이 지금 가속화가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대책을 17번이나 겪어봤습니다. 그리고 이번이 18번째 강력한 대책인데요. 항상 막지를 못했죠. 가격 상승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
사람들은 겪어봤더니 어떤 대책이 나와도 그 대책에 상응하는 어떤 상승 요인이 분명히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매매가는 지금 잠깐 잠겨 있는 상황이고 전세가가 급격하게 인상되고 있는 현상이 나타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승세를 막을 수 있을까? 제목이 그거였습니다. 불쏘시개가 되지 않을까? 6.19 대책과 8.2 대책이라는 강력한 대책으로 이 정권에서 부동산을 이제 잡겠다라는 명목을 시작을 했습니다. 어떻게 됐죠? 올랐죠. 굉장히 강력한 규제책을 통해서 집값을 잡겠다라고 공언을 했는데 뒤에 그래프를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리는 게 더 빠를 것 같아요. 2018년 9.13 대책은 이제 임대사업자, 다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임대사업자들의 양도세 혜택 축소, 그다음에 일시적 2주택을 이제 뭐 빨리 팔아라 이거죠. 한 채를 갖고 있던 사람이 한 채를 더 갖고 있을 때 내가 실거주로 이동할 게 아니라 그러면은 빨리 넘겨라. 임대사업자 혜택은 축소했고요. 이번에 나온 12.16 대책, 이거는 좀 전에 말씀드렸으니까 큰 부연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보니까, 그래서 다음에 집값이 그랬는데 어떻게 대책 이후로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 가격이고요. 이 매매 가격입니다. 잘 안 보이니까 써드릴게요. 자, 전세가 매매가. 여기가 2017년 5월입니다. 6.19 대책, 이제 대책이 2번 연달아서 나왔죠. 이때까지는 집 사면 안 되겠구나. 정체 시기가 오죠. 강력한 규제책. 내가 집 사도 이제는 투자 가치가 내가 원하는 만큼 벌어갈 수가 없겠구나. 잠깐 눈치 보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가 급격하게 상승을 합니다. 이 얘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6.19 대책, 8.2 대책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전세를 실거주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매매를 어떻게 보면은 좀 포기한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어쨌든 실수요층이 움직일 만한 지역으로 나는 전세를 살고 들어가겠다 해서 전세가 한꺼번에 수요가 쏠리기 시작합니다. 수요가 쏠리니까 매매가도 당연히 따라서 올라가겠죠. 또 이 이후에 이제 9.13 대책이 발표가 되죠. 9.13 대책 발표 이후에 또 정책위에 들어갑니다. 강력한 규제책이었죠. 또 정책위에 들어갔다가 다시 한번 실수요자들이 전세값을 가지고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또 올라가죠. 그 다음에 기존 대책을 계속 유지를 하니까 매매가가 내려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전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번에 12.16 대책이 또 나왔습니다. 또 실수요자들의 어떤 움직임을 건드린 거죠. 자, 결국엔 매매 심리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투자자로서의 매매 심리와 실거주자로서의 매매 심리가 구분이 되게 되는데요. 우선은 투자자로서는 당장 규제 때문에 내가 대출이 막히다 보니까 9억 이하 주택, 중위가격이 9억인데 중위가격 이하의 주택에 투자 오히려 회피, 그러니까 투자를 이제 옮겨가자라는 물결의 흐름을 이제 만들어낸 상황이에요. 투자자는 중저가 주택에 대해서 당연히 눈길을 돌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진 거고요. 두 번째는 실거주자입니다. 인프라를 따라가는 어떻게도 나는 이 집에 살아야겠다. 이 집을 굳이 사지 않더라도 난 이 지역에 살아야 되겠다라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이동을 불러일으킨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경쟁을 하게 되면 전세가가 올라가고, 전세가가 올라가게 되면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투자의 기본, 대출을 통한 투자보다는 전세 그 세입자를 받아서 갭 투자를 받는 게 훨씬 적은 비용과 보유 자산을 가지고 가장 좀 이렇게 유익하게 움직일 수 있는 투자 방법이긴 한데, 전세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갭은 반대로 굉장히 줄어들게 되니까 매매가를 건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지금 예측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사고 폐지, 그다음에 특목고 폐지를 했죠. 발표를 아예 해버리니까 기존 교육 정책이 확고하게 이제 확보가 돼 있고 교육의 인프라가 굉장히 구축이 잘 돼 있는 쪽으로 사람들이 쏠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실거주층의 심리를 파악을 못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땐 실거주가 내가 진짜 투기를 해서 어떤 차익을 남기겠다라고 해서 전부 다 대출, 은행 대출을 끼고 나서 이런 부동산을 움직일 거다라고 이제 정책 발표를 한 건데,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 원하는 사람들이 어떤 메리트를 가지고 들어가서 시장을 움직이는지를 어떻게 보면 좀 간과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지금은 그에 맞춰서 주식이 지난 2년 사이에 18% 정도가 장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제가 얼마 전에 뉴스를 들었는데 그에 맞춰 현금은 굉장히 많이 시중에 풀려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만큼 좋은 투자처를 대체할 수가 없기 때문에 흐름을 우선은 지켜보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전세가가 폭등을 하게 되면 당연히 갭 투자를 원하는 사람들이 접근하기 쉬워지는 시장이 형성이 될 거고 그 이후에 지금은 정체돼 있지만 9억 이하 저가주택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결국은 고가주택, 우리가 원하는 그 비싼 강남 아파트들도 자연스럽게 상승세를 타지 않을까 싶은 게 오늘 이제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결론은 저가주택에 대한 매매가가 급격하게 인상될 것 같고요. 첫 번째로 투자자의 마인드로 봐서는 대출 규제를 피해서 우선은 9억 원 이하 그리고 내가 매도할 시점까지 봤을 때 더 이제 가벼운 어떤 부동산 투자처를 먼저 확보를 해놓고 팔 때도 9억 원 이하의 매가 이하를 조정을 해서 9억 원 밑으로 팔게끔 그러려면 어쨌든 간에 저렴한 부동산에 급격한 수요층이 몰릴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는 겁니다. 대안투자처가 없다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중저가의 주택 수요가 투자자 마인드로서는 급증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대책을 17번이나 썼는데도 계속 오름세를 유지했기 때문에 이런 심리를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1차적인 투자는 이제 저가주택에 대한 투자가 될 것 같고 세 번째는 고가주택도 전세입자가 몰려드는 지역에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는 지역에 전세입자의 수요, 경쟁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전세 가격이 상승을 하게 되면 일시적으로는 매매가가 정체가 되거나 하락세를 보일 수도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갭 투자가 수월해지기 때문에 정상화는 언젠가 당연히 이루어질 것 같다라는 이제 예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우선은 12.16 대책이 발표가 되고 한 달 동안은 좀 잠잠할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규제를 피해갈 수 있는 저가주택부터 상승을 이뤄낸 다음에 실수요층이 몰리게 되는 그런 어떤 강남 중심 그리고 목동 중심 심지어는 뭐 이제 어떤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는 실수요층이 좋아할 만한 지역에 갭 투자가 앞으로 더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싶은 게 오늘의 결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투자 포인트를 어디다 잡아야 되느냐? 우선은 대책이 발표되고 당분간은 흐름이 정체가 될 것 같다고 좀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투자자 입장에서는 저가 주택부터 먼저 대출이 가능하게끔 돈을 끌어당겨서 투자를 할 것 같다고 저는 예상을 하는 겁니다. 투자 마지노선이 정해져 있습니다. 9억 이하라고. 9억 이하 주택에 더 싼 주택도 무방하겠죠. 9억 이하의 저가 주택에 우선은 투자 이제 메리트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투자 쏠림 현상은 계속 이제 심화될 것 같습니다. 부동산만큼 큰 이득을 볼 수 있는 투자처가 전무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가주택 투기 세력에 대해서 최후 통첩을 했는데 실수요자가 끌어올리는 매매가 상승을 정책 규제 하나만으로 막기는 굉장히 좀 어려울 걸로 보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결국에 전세가가 올라가면 매매가도 동반 상승을 한다라는 이론 누구나 알고 계실 거예요. 알고 계시는데 왜 전세가가 매매가를 실질적으로 끌어올리는지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생각해 보신 분들이 안 계세요. 이거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갭 투자가 용이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세가가 경쟁이 붙어서 어떤 한 지역의 무이자 대출이죠. 우리나라에서 거의 세계에서 유일무이하게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렌탈의 형태이긴 한데 그 전세 가격을 사람들이 은행에서 80%까지 대출이 되다 보니까 더 높은 가격으로 내가 이 지역에 살아야겠다라고 하면 15억 주고 매매를 할 집을 한 9억, 10억에 전세로 들어갈 수 있을 여력을 갖추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투자자, 이제 그 집을 가지고 계시는 소유주 입장에서는 거의 한 10억 돈을 내가 무이자로 은행 말고 세입자한테 빌려서 투자가 용이해지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의 현금 부자가 평균적으로 갖고 있는 금액이 한
상위 한 0.1% 기준으로 한 200억 정도가 된다고 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미 부동산을 다 가지고 있겠죠. 근데 우리가 이제 앞으로 봐야 될 뭐 5억 이하, 뭐 10억 이하의 현금 보유하신 이제 예비 투자자분들께서는 이 갭 투자가 가능해질 때까지 숨고르기를 좀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 고가 주택에 대해서 어떤 인프라가 계속해서 확충되고 그 강남이나 마용성 중심으로 굉장히 큰 호재거리가 많기 때문에 이제 실수요자들의 움직임을 먼저 파악하고 들어갈 만한 타이밍을 잡으시고 한 2, 3개월 정도는 한번 눈여겨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소액으로 들어갈 수 있는 개발 예정지가 또 따로 있어요. 서울 전 지역의 호재거리라고 몇 시간에 걸쳐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이제 1억 미만, 뭐 2억 미만 가지고 있으면 아파트 못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라는 이제 내용을 저한테 굉장히 많이 문의를 하세요. 근데 그런 부분도 당연히 규제를 비껴나왔기 때문에 상승률들을 많이 타게 될 것 같이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규제를 통해서 규제를 비껴가는 부동산 투자처가 더 각광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입장을 만들어 놓은 거고 지금 정부가 바뀌고 한 3년 동안에 굉장히 한 2배 정도의 급격한 상승을 이뤄냈지만 아직도 미비한 지역들이 서울 권역 그리고 주변부에 굉장히 많이 남아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규제를 비껴가는 소액 부동산 투자처 우리가 한번 눈여겨보고 그쪽에 직접 가서 많은 정보를 수집하시는 게 굉장히 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결론은 당분간 규제가 미치지 않는 틈새 시장을 소액으로 먼저 공략하는 것도 좋고요. 현금을 좀 어느 정도 보유하신 분들 같은 경우엔 실수요층의 이런 전세 수요, 전세 가격에 따른 갭 투자도 조금 향후에 기다려 보셨다가 과감하게 투자를 하신다 그러면 향후 한 3, 4년 동안은 계속 이제 상승세의 어떤 메리트를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은 게 오늘 강의 내용이었습니다.